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7강입니다. 로마에 관해서 마지막 제국이지요. 로마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이 다니엘이 본 환상 넷째 짐승이 바로 그 괴물과 같은 짐승이었는데 그것이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었죠. 바로 이 괴물입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머리 4개 달린 표범은 헬라고 이 괴물은 바로 로마를 상징해 주고 있지요. 그 로마의 열불은 그 다음 세대 열국 시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인 돌이 여기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돌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니엘 7장 18, 19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누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을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이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이제 5대 제국의 역사 605년까지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612년에 수도 니느웨이가 멸망이 됐죠.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완전 아수르는 멸망을 하죠. 그래서 605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가 400년이냐 500년이냐 아니다 17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적으로 40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사 400년. 자, 그래서 바벨론은 605년부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605년부터 586까지가 바벨론의 시대고요. 586에서부터 BC 586에서 333년이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또 이제 알렉산더의 헬라가 333년부터 시작이 돼서 딱 10년 동안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헬라가 제국으로 팽창이 되어지죠. 그리고 딱 10년 만에 33살에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병에 걸려서 또는 어떠한 장군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 10년 딱 제국을 만들어 놓고서 죽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3년부터 63년까지 4개의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요. 그 중에 셀류쿠스가 63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168년부터 또 63년 그 중간에 168부터 63년 동안 잠깐 유대가 100년 정도 독립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27년 요 중간 사이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팽창하고 제국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27년에 어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로마 제국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이제 시조는 BC 753년에 이때가 약간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753년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설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죠.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이 왕성하게 유대 땅에서
활동할 때 아수르는 제국주의를 팽창시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은 아수르와 견주고 있을 막 그때입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등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이제 로마의 바로 시조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BC 753년에 로마를 건설했다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왕정과 공화정을 거친 로마가 120년 동안의 이제 1, 2, 3차에 걸친 카르타고 전쟁을 펼칩니다. 그 전에 로마의 공화정은 어떠했냐? 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또 대통령과 같은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을 집정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법권은 호민관이라는 데가 있었고, 의결권, 국회의원은 이제 원로원이었는데, 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행정, 의회, 법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제 기원전 753년에 건국된 로마가 약 한 200년 동안 왕정을 지속을 해요. 그러다가 정복 활동의 실패로 국력이 침체될 때 이제 귀족들이 합의체인 원로원 세력이 왕정을 몰락시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구스투 후에는 어구스투 그 로마 황제가 일대 황제가 되어지면서 제정으로 바뀌지요. 자, 그 전에 이제 120년 동안 이제 포엔이 이제 BC 264년부터 146년 그 시기에 이제 로마랑 이제 카르타고랑 전쟁을 벌입니다. 이제 카르타고가 원래 페니키아의 식민지였기에 이제 로마에서 카르타고인들도 페니키아라고 불렸어요.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지 일대에 세워진 북아프리카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려요. 무역으로 아주 큰 나라가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떠오르는 로마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뭐 역사는 그러지 않겠어요.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시칠리아가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졌는데 그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이죠. 여기 이제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로마가 점점 팽창해지고 커져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붙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스카피오 그 장군하고 그 유명한 한니발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하고 로마의 스키피오랑 붙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군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카르타고 지역도 로마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BC 60년도에서부터 한 50년도 때 그때 이제 1차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대 독립이 끝날 때쯤입니다. 60에서 50년 그 사이에 이제 로마의 삼권 분립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집정관을 줄리어스 시저 또는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집정관을 할 때 그 로마의 제국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이 시저가 암살만 안 당했어도 아마 그 로마 1대 황제가 율리어스 시저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첫째 황제가 되어지죠. 물론 양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은 없었고요. 누이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죠. 자, 여하튼 간에
그 로마의 제국이 그 첫째 황제가 시작하기 전에 삼두 정치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 율리어스 시저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이제 비밀리에 이제 협약을 이제 맺어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이제 맺은 정치적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정관이 당선이 돼요.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사실은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싸움도 더 잘하고 인기도 더 많았고. 근데 이제 요 폼페이우스는 좀 그 높은 사람들, 귀족들 편에서의 유명했었고 또 시민들에게 유명했던 사람이 이 율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크라수스는 돈이 많았고. 자, 이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지중해의 가장 큰 문제였던 해적을 89일 만에 소탕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칫거리인 해적을 폼페이우스가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공화정에 더 큰 신임을 얻어요. 이제 국회의원들 격인 이제 공화정에 이제 더 큰 신임을 받게 됩니다. 원로원 그쪽에 이제 해적들에게 신전의 보물들을 이제 수탕당한 그리스 도시들이죠. 도시들은 폼페이우스를 아주 그냥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 하나만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막 신으로 만들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리스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로마 미네로부터 동방 원정 그 총사령관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키 지역의 폰투스 반란을 진압하기도 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영향력도 많아지고 아주 이제 집정관이 되어질 만큼 또 영향력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동시에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에 이름만 남아있던 셀류쿠스 그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셀류쿠스 왕국이 있었죠. 그 왕국을 또 폼페이우스가 무너뜨립니다. 터키 지역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셀류쿠스 그 뭐 터키 지역도 사실 셀류쿠스 그 영향권 안에 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점점점 셀류쿠스 그 지역을 영토를 다 점령해 나가죠. 그래서 그 셀류쿠스 제국도 결국은 63년에 완전 폼페이우스가 셀류쿠스를 왕조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로마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제 하스몬 왕조의 왕권을 놓고 이제 하스몬 왕조 이제 5대 6대 왕이 있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서 이제 5대 6대 그 왕으로 넘어갈 때 형 힐카누스랑 동생의 아리스토블루스랑 막 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이 왕이 되어지려고. 그래서 이 동생 아리스토블루스가 형을 이제 막판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야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아예 그냥 형 힐카누스를 세워놓고서 내가 조정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를 쳐내지요. 그게 바로 폼페이우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숨어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토성을 쌓아놓고 똑같이 토성을 쌓아놓고 포위하고 3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제 폼페이우스는 예의를 갖추고 무기도 벗은 채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그런데 뭐 예의를 갖추고 아무리 들어가서 폼페이우스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줄리어스 시저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너는 죽은 거다, 심판받은 거야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에게 무너진 성전은 BC 37년에 헤롯 왕이 다시 점령해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헤롯 왕이 점령을 했다라는 것은 로마를 이기고 거길 점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한테 허락을 받고 이 헤롯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뭐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BC 63년 하스몬 왕조는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시작하죠. 누구 때문에? 폼페이우스 때문에. 한편 폼페이우스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 시저, 폼페이우스가 막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 시저가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했던 기사 출신 부호 이 크라수스와 손을 잡습니다. 사실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 폼페이우스보다 한 6살 정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저가 자기 딸을 폼페이우스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시저가 이 폼페이우스가 사위고 시저는 장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폼페이우스가 힘이 커지니까 이 시저가 크라수스와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크라수스는 뭐 돈 많은 부호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저가 크라수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도 잡고 돈도 많이 빌리고 이제 해요. 그러면서 이 셋이서 이제 은밀하게 하여튼 손을 잡자, 우리가 삼두 정치를 펼치자.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셋이서 손을 잡고서 정치를 해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요때 당시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기억나시죠?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1차 삼두 정치에서 핵심인 율리어스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도 잘 지내는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서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시저가 이길 것 같으니까 시저한테도 또 붙었다가 뭐 이럽니다. 그러다가 결국 옥타비누스가 제 초대 황제가 되어질 때 그 안티파터가 자기 아들을 헤롯이죠. 유대의 왕으로 세워 놓지요. 이게 다 정치적인 겁니다. 폼페이우스보다 6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폼페이우스보다 6살 많았던 시저는 자신의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에게 시집을 보내고 환심도 사고 뭐 이제 그래요. 그리고 크라수스에게 돈도 많이 빌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돈을 내가 더 많이 너한테 갚겠다. 나를 집정관으로 밀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실세는 돈을 꽉 잡은 크라수스와 군사력을 꽉 잡은 폼페이우스이기는 했습니다. 실질적인 세력은. 그래서 빚도 많고 600년 이 율리어스 시저는 빚도 많고 또 아주 여성 편력자예요. 그 원로원이 약 한 6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 다시 말해서 200명 정도의 원로원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빌렸던 손잡았던 크라수스의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못했대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렸는데 이거 안 갚으면 어떡해요. 이게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내랑 잠자리를 했는데도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제 크라수스도 이제 이 시저한테 기분은 나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요렇게 둘이서 손을 잡았는데 자기 아내까지도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이제 나빠서 이제 이 시저를 집정관으로 밀어주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저가 이제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원정을 나가서 다시 힘을 얻고서 뭐 오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 이제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 그 야망도 많고 하니까 어, 야망도 많고 하도 원로원들의 아내도 건드리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원로원이 이제 이 시저를 암살하려고 해요. 어, 그래서 이 시저가 군사를 데리고서 나가서 전쟁을 더 벌이고 와서 또 이제 많이 인기를 얻으면 국민들에게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어서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나가서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가 영국의 브리타니아와 프랑스의 갈리아 지역을 제압하러 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인기가 많아져야지 또 집정관으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다 프랑스의 갈리아 지역하고 영국의 브리타니아 지역을 다 제압하고서 돌아오는데 원로원 귀족들이 그를 이제 견제하려고 군인을 해산시키고 로마로 돌아와라 라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내지요. 사실 그렇게 군인 없이 들어오는 시저를 이제 원로원들은 이제 암살을 시킬 계획이었죠. 근데 뭐 시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뭐 군인들을 다 해제하고 돌아오라고 하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시내로 들어오기 전 그 루비콘 강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The dice is thrown. 이런 말을 하고서 이제는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꼭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돌아와서 조선을 세웠던 것처럼 이 그 율리어스 시저도 군사를 놓고서 오라고 그랬는데 군사를 다 데리고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이때 원로는 그를 이제 시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귀족 편이었던 귀족들의 편이었고 또 귀족이 폼페이우스 편이고 폼페는 귀족 편이었죠. 그 폼페이우스를 야 너도 군인을 데려와서 이제 붙어라. 그리고 이제 네가 이겨서 집정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폼페이우스도 나가서 군사들을 이제 막 모읍니다. 시저는 2만, 폼페이우스는 5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둘이서 전투를 벌이냐면 파르살루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폼페이우스가 져요. 5만이나 갖고 있는데 율리어스 시저는 2만밖에 없는데 두 배나 더 되는데 그리고 결국 져서 이집트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이집트에 도망갔는데 그 이집트는 어떤 왕조가 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는데 이 13세에게 나중에 결국 그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사실 13세는 그 유명한 요 클레오파트라 7세 있죠. 누이가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 둘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 2000년 전에는 특히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족속들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가.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땅을 갖게 됩니다. 이집트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흑인들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왕조만 백인들이 되어집니다. 알렉산더의 장군. 그리스는 백인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형제들 그 가족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흔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과 누이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누이도 클레오파트라가 이 정치적인 야욕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과 결혼을 했다가 동생과 싸움이 붙어요. 자기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참 전쟁 중이긴 했어요. 그때 이제 BC 48년쯤에 폼페이우스를 이제 추격하려고 막 이집트에서 시저가 와요. 시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저가 왔을 때는 폼페이우스는 이미 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어스 시저를 유혹을 해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양탄자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율리어스 시저 방으로 넣어달라고 하죠. 그렇게 싹 넣어줍니다. 그랬다가 그 양탄자 속에서 나와서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어스 시저를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붙었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정치적인 야욕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잠자리까지 갖고 했겠죠. 연인이 되어졌겠지요. 근데 여하튼 간에 율리우스 시저는 폼페이우스가 이제 죽은 것을 알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의 집권자, 집정관, 다시 말해서 이제 독재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44년 2월에 이제 집정관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이 율리우스 시저에게 붙어가지고 막 아첨을 해서 자기 아들을 나중에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의 왕이 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황제가 막 되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면 율리어스 시저의 오른팔인 블루투스라는 그 유명한 그 율리어스 시저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 그러죠. 블루투스 너마저도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죽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로마의 황제 자리에 임명받으러 가다가 황제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암살을 당해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이미 크라수스도 이제 막 율리스스도 힘을 얻고 폼피우스도 힘을 얻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크라수스도 이제 자기도 또 명성을 얻어야 되겠다. 시민들에게 또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집정관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크라수스도 갈리아 지역을 시저가 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제 크라수스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터키 지역의 중동인 파르티아 왕국을 치러 갔다가 뭐 사실 미리 먼저 죽습니다. 이 율리어스와 폼페이우스 싸우기 전에 이미 먼저 죽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도 죽고 율리우스도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되어지려고 황제 자리가 이제 빈석이 되니까 이제 또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율리어스 시저의 아주 오른팔은 블루투스였다 그랬죠? 이제 왼팔이 안토니어스 격인데 이 안토니어스랑 율리어스 시저의 이제 왼팔이 안토니우스 격
왼팔격인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돈 많은, 이게 비슷한 구조가 이루어지죠. 크라수스도 돈이 많았는데 이 레프디스라는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렇게 세 사람이 또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1차 삼두 정치는 비공식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요 2차에서는 공식적인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뭐 평화가 오래 가나요? 뭐 오래 가지 않죠. 이 안토니우스는요, 옥타비아누스의 동생 옥타비아와 결혼합니다. 이제 또 여기도 똑같이 이 옥타비아누스의 딸은 아니지만 동생하고 이 안토니우스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을 하고 이 안토니우스가 그 옥타비아누스의 동생과 이혼을 하고 클레오파트라 이 7세, 율리우스 시저와 잠자리를 가졌던 이 클레오파트라 7세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또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정치적인 야욕이 아주 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사이가 나빠져서 이 둘도 결국 싸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C 이제 37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누스는 3두의 임기를 5년 연장을 해요. 그리고 시칠리아 이제 내전에서 섹스투스에게 밀리고 있던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지역에서 싸우다가 섹스투스에게 이제 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는 130척의 함선을 보내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파르타 원정에 2만 명 병력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 2만 명 병력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양쪽에서 이제 이제 로마의 영토를 둘 다 확장하고 있는 그때죠.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주고 옥타비아누스가 나도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2만 명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이자 안토니우스의 아내 편에 2,000명밖에 안 보내, 2만 명을 보내겠다고 해놓고 10분의 1밖에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보내지 않고 이제 또한 이제 안토니우스가 실제로 보낸 120척 중에 85척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130척을 배로 이제 도와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85척밖에 안 보내줍니다. 조금 많이 안토니우스가 화가 났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사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을 때, 막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화가 났고 이집트에서 자주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클레오파트라 7세와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아내 옥타비아누스의 동생은 버려버리죠. 이제 막 서로의 이제 문란한 성생활을 막 폭로를 해요. 결국 사이가 악화되어집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랑 이제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고 결국 못 돌아올 강을 건너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BC 32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의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집정관인 나이수스 도미티아누스,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아에노바르부스, 뭐 가이우스, 소유스우스는 이름도 너무 긴데 이 집정관이 300명 원로원과 로마를 떠나 안토니우스에게 도망을 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하도 이제 힘이 세졌으니까 안토니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 전쟁을
로마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싸움으로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와 안토니우스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로마와 이집트의 싸움이다 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이제 싸움을 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집결하고 이제 항전을 합니다. 이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식량 보급이 끊겨져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후퇴하다가 결국 BC 31년에서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싸우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해전에서 실제로는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셌지요. 네, 결국은 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됐지만 이제 안티파스는 안토니우스 편에 원래 섰다가 이 전쟁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기울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글로 갈아타요. 대단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가고요. BC 30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고 밀리는 안토니우스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게 안토니우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삼두정치였고요. 집정관 컨설이라고 하고 시저, 폼페이, 크라수스. 율리우스 시저는 서민평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기에는 크라수스와 손을 잡았다. 48년도에 폼페이우스와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시저가 승리하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시저 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클레오파트라 7세였었고요. 안토니우스는 시저의 오른팔이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다. 폼페이우스는 귀족편 초기 권력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프톨레메이스 4세를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벽 파괴하고 점령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을 하고 크라스스는 돈 많은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삼두정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쪽 지역을 많이 점령을 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안토니우스는 이 지역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로마의 속국으로 되게 하고 레피두스는 이 지역을 싸워서 이겨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다 이기고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에는 이 로마의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어디에서 나오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구스도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1대 황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BC 3, 4년으로 추정한다면 보통 그렇게 3, 4년으로 추정하고 있죠. 우리가 BC 0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와 동시대를 공유한 셈입니다. 성경에는 아우구스도 호족령을 내렸던 왕이지요. 자,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는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아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요때에 황제가 디베레 황제인데 이 디베레 황제는 2대 황제였다. 자 황제의 재위 기간 14년부터 37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대 황제 때 예수님은 태어나서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디베료가 황제에 되면서 유대 지방 로마 총독과 헤롯의 두 아들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과 헤롯의 두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본디오 빌라도가 디베료 황제에 의해서 AD 26년경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되어져. 유대 지방의 그 로마 총독이 바로 빌라도가 되어집니다. 원래는 헤롯의 아들이 됐었는데 하도 부정부패가 많고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하니까 그 2대 헤롯을 유배를 보내버리고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겠다 그래가지고 총독을 보내줍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지요. 그리고 빌라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7년 뒤에 해임을 당해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어서 권력에 미친 사람이어서 이 사람도 해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의 3대, 5대, 11대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3대 칼리큘라, 5대 네로, 11대 도미티안. 다 아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칼리큘라, 네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자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하도 유대인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의 돈을 저 사람들이 다 번다 막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로마에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있는데 계속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2차 전도 여행도 그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다라고 했죠? 성령이 막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유럽의 꿈속에서 유럽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로 좀 와주세요라는 그런 꿈을 꾸고 유대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카 갔다가 또 베레아를 갔다가 밑으로 아테네 지역을 갔다가 또 고린도 다시 조금 더 올라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지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쫓겨나와서 여기서 산다. 그러니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지요. 그리고 이 11대 도미티안 왕 때는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썼었을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거를 빨리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면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이어서 이제 넷째
동물, 로마를 상징하는 넷째 동물이 나오지요. 자, 8절 9절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제 1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내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더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열불은 열나라를 상징을 하고 그 중에 새 왕을 복종시킨다. 이런 말이 있죠. 열나라가 생기고 새 왕을 복종시킨다. 요거가 이제 어떻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후에 395년에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도 두 개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동방에 남아있던 그 교회는 동방정교회로 되고 서방에 남았던 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지요. 예, 그리고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자, 요때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476년에 서로마가 붕괴되어지면서 나라가 10개로 나뉘어져요. 10뿔이 있더라 그랬죠. 그 10개 10뿔이 10나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스웨비 포르투갈, 소고트 스페인, 앵글로색슨 영국, 프랑스, 부르군디 스위스, 알레마니 독일, 롬바르드 이탈리아 이렇게 7개 나라와 반달, 헤를리, 동고트가 합쳐서 10개, 10뿔과 10발가락으로 나뉘었다. 그 무너지고 나서 10발가락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 역사로 보면 이렇게 10나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새 뿔이 뽑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반달, 헤를리, 동고트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 뿔들이 아직까지 있느냐? 자,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1달러 지폐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눈이 그려져 있고 전시한 그림이 있고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세웠던 그 사람들의 무덤을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이렇게 전시한 눈이 그려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로마의 이름을 담고 있느냐 어쩌냐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9절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열불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열불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10개 나라를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유엔이 바로 그 10개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틀렸다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온전할 것이냐?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과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진다 세워진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다시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이 또 어떤 변수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로마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들이 또 마지막 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를 다른 이렇게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죠. 나라는 아닙니다. 로마 바티칸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 명백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통찰력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